다음은 이제 그 성균관 석전교육원의 한문수 선생님께서 이제 상고 문자학이 기원에 대해 가지고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문수입니다. 이 문자학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문자학의 근원이 바로 우리 고사서 속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문자학의 기원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학의 기원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암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과 소리가 이어지는 사이언스지에서 얘기하는 이 암흑 시대는 기원전 148억 년 전, 하도 길이가 길어가지고 제가 얘기가 꼬이기 시작하네. 그 암흑 시대를 거쳐서 그 뒤 38만 년 후에 빛이 새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음으로 화하고 그 음이 바로 소리화가 되면서 그 소리가 빛과 소리를 부호로 그려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암각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인간이 낼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신의 소리라고 했고 그 소리를 바로 신성문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고사서에 나오는 부도지에 볼 것 같으면은 배달나라 이전 마고 시대의 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한인 시대에 신과 소통하는 신성문자가 존재한 것이 우리 사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군세기와 태백일사 기록에 바로 신시의 녹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부의 우서, 치우때 화서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록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수메르 문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발굴된 점토판과 이집트 상형 문자보다 적어도 1000년 앞서서 우리 선조들은 문자를 발명을 하고 기록을 해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보입니다. 이처럼 찬란했던 고조선의 문명, 광활했던 그 고조선의 역사가 신화가 아닌 바로 역사로 매김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상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 이 정리된 내용들이 바로 역사 광복과 민족 중흥의 토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암흑의 시대를 기록을 한 것이 태백일사 기록, 바로 태백일사에서 이맥 선생이 표훈천사를 인용을 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바로 암흑이 있었고 암흑이 서서히 거치더니 거기에서 빛이 나왔다. 여기에서 이맥 선생은 바로 태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태초가 아니고 태시일까? 바로 태초는 기의 시작이고 태시는
형상의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게 태소가 있는데 태소는 성질의 시작이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태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역, 역자는 바로 바꿀 역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표훈천사에서 표훈은 누구인가? 바로 674년 신라 시대에 의상대사의 10제자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이 기록한 이름 바로 천사라는 기록입니다. 하늘천 말씀자. 자, 그러면은 하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텐데 바로 천이라는 개념입니다. 천의 개념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스카이 개념이 아니고 상고 신인의 말씀, 가르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고 신인은 누구일까? 바로 1891년 을보르기 얘기했던 바로 대종의 교. 대종은 누구일까? 종자는 바로 인변의 마루 종자입니다. 상고신인 종. 그래서 이 종은 상고신인들은 바로 마고와 환인과 한웅, 왕검을 지칭을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말씀을 엮어서 표훈이 기록한 그 서책이 바로 표훈천사고 방금 전에 박정학 선생님 말씀하셨던 1457년 세조가 수거령을 내렸던 그 수거 대상에 들어가 있었던 서책명이 바로 표훈천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수거령을 내려서 그 책을 없애버렸을까? 바로 당군조선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그러한 수거령을 내려서 없애버린 그러한 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표훈천사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부도지에는 율려가 빛을 만들었다 했고 그 다음에 바이블에서는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다. 이러한 기록과 대조를 해보면은 우리 고대 사서와 상호 교호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경교가 바로 중국에 들어온 것이 당태종 이세민이가 건국했을 때 바로 서양에서 경교가 들어오는데 그 시기와 600년 초하고 이 표훈천사라는 표훈이 기록한 그 천사 기록이 맥락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삼국유사에 볼 것 같으면은 표훈은 항상 천상을 오고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바이블을 갖다가 인용을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상을 오고 갔다라는 그 표훈의 역량으로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고대에 찬란했던 그 역량이 그대로 나타났고 이러한 기록들이 전 세계로 파급 효과를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도지에 보면은 부도지는 신라 400년경에 박재상이가 쓴 책입니다. 1만 년 역사, 그러니까 암흑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려 말까지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그러한 1만 년 역사의 찬란한 기록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음의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문자학의 근원인 소리, 음의 기록이 아마 부도지만큼 전 세계 음악가들이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아주 상세한 음의 기록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기록에 볼 것 같으면 황공시와 청공시, 백소시와 흑소시를 닦고 오음 7조의 음절을 받게 했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황궁시는 어느 때 사람인가? 바로 마고 시절 이후에 1만 년 9천, 기원전 9,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미 음에 대한 그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부도지 두 번째 15권의 서책 중에 지금까지 나온 것은 부도지 1권 하나뿐인데 두 번째 책이 음신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 속에 음에 대한, 그러니까 표문자를 만든 원리가 있었을 이 음신지는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계속적인 추적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우리 앞에 나타나고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다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부도지에서 얘기하는 음은 천지창조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음은 바로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의 에너지의 파장과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나오고 그 태양의 우리 고유어는 뭘까? 바로 솔, 날, 해, 불. 거기에서 해와 불은 아직 사용이 안 돼 있고 솔이 모음 변화를 가져오면서 솔이가 되고 솔이가 소리가 되고 날은 어음 변화를 일으켜서 노래가 됩니다. 이것이 태양의 고유어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요 대목만 말씀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의 기록이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어졌을까? 바로 1421년 세종 3년 서운관에 있었던 천문비기를 궁궐로 들여놓고 그 기록이 이후 조선이 끝나고 현재까지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서책입니다. 그 기록에 볼 것 같으면은 조선의 악을 총정리했던 박연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상경을 해서 어느 날 저녁 길거리를 걷다 보니 참으로 단아하고 간절하고 하늘의 소리인 피리 소리가 들려서 그 길을 따라가서 보니까 그 피리를 부는 사람이 바로 광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백정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신분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백정 앞에 가가지고 짐승만도 못한 그 백정한테
그 피리 소리를 박연희가 사살을 받고 간절한 요청에 그 음악을 전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1423년 10월 8일 세종이 북방에서 내려왔던 발해국과 고려의 잔존 세력이 복권 운동의 왕권을 전복할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광화문에서 구십리 밖으로 내쫓고 거기에서 바로 군대를 풀어서 감시 감독 체제에 들어가면서 음력 10월 8일이면은 입동입니다. 그 입동 설안에 바로 그 사람들을 백정이라 명칭을 붙입니다. 그러한 백정한테 박연희가 사살을 받았으니 신분 격차가 엄청났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박연희가 피리 소리를 갖다가 사사만 받았을 것인가? 바로 기원전 2267년 경당에서 공부를 했었던 그 국자랑들의 그 DNA 구조를 가졌던 그 사람들이 바로 조선으로 들어와서 백정이 돼가는 과정이 1년 6개월 강의록에 제 강의록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그 백정이 피리 위에 천문 비기를 줬었지 않을까. 그로부터 박연희 조선의 악을 총정리를 하고 1433년 혼천의를 만들면서 바로 그 천문 비기를 바로 대입을 하지 않았나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첫 시간에 박석재 선생님께서 천문 기록을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단기 고사 기록에는 바로 2086년 혼천기를 만들었다, 발명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2084년에는 감성관 황보덕이가 하늘의 별자리를 읽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건 천문학적 관점이 아니고 우리 사서 기록에 대비를 해보면은 하늘의 별자리가 바로 이 음과 연계가 되고 바로 천문비기로 연결이 되면서 조선조의 천문학으로 발전하는 그 차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문학은 바로 제왕학이고 백성들이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비기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러면은 상고대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죠. 부도지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황공씨가 마고의 계보를 엮어서 바로 칠보의 옥돌에다가 그 기록을 남겼다고 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고조선의 그 역사보다 훨씬 더 상계로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이 금문의 시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834년 순수 광경비를 단군이 기록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고비를 세웠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 시대 구분에 있어서 한국 이전 마고 시대의 기록과 단군 시대의 기록이 둘로 나눠져서 각각 기록을 나눴고
그것이 바로 한 줄기로 내려오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어의 구성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을까? 바로 남해 땅아리에 있는 방구대 암석화. 그 암석화가 저쪽 몽골 알타이 암각화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알타이 암각화는 바로 우리 한민족의 이동 경로가 돼서 저쪽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된 민족의 대이동이 알타이 산맥을 거치고 몽골을 거치고 그 다음에 아무르강을 거쳐서 만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한 줄기는 감숙성을 돌아서 양자강 이남으로 돌아서 다시 만주로 들어가서 합류하는 양상을 보이고 제족이 전부 흩어져서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그 양상을 보면은 한 줄기는 유라시안 지대로 가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또 한 줄기는 인도를 거쳐서 수메르 문화를 형성을 하고 그 언어 자체가 우리가 볼 적에는 알타이어가 우리 한국의 어의 시초라고 보는데 바로 저쪽 인도로 가가지고 산크리스터가 되고 수메르 지방으로 간 그 동족들은 점토판을 만들고 그 점토판을 만들었던 수메르인들의 역사가 1000년 후에 바이블에 기록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타이어가 또 알타이어 암각화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기록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기만민족 그 유전인자가 바로 알타이를 타고 몽골로 들어오고 아무르강을 건너면서 기만민족의 원료를 이루고 바로 우리 한민족의 원형이 문화 원형이 거기서부터 생성된 그러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적에 가림토 문자를 그 행천 선생님이 단군세기에 기록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1443년 창제를 하고 1447년 반포를 하는데 그 전해 1445년 그러니까 반포하기 1년 9개월 전에 성산문 신숙주 손수산이라는 사람을 요동에 13차례나 보내서 의문을 연구를 하고 수집을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명나라 어문학자였던 황찬이라는 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후에 유배지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결코 왕조실록 자체에서는 황찬만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코 그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알타이어의 원류와 한국의 원시 언어를 거기서 수집을 하고 최종적으로 반포를 하기 위해서 그 발음 음률 체제를 거기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이 이러한 고조선의 문자를 어떻게 봤을까? 최초로 얘기한 것이 바로 1661년 미수 허목입니다. 선조의 손자였던 이후가
연경에 가서 고문자 77자를 탁본을 해서 가져온 것을 그중에서 48자를 취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동해척추비입니다. 자, 이 동해척추비의 그 원류였던 이 탁본의 원천지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호남성에 있는 형산구루비의 나중에 하나라 건국 시조인 우의 기록입니다. 홍수를 부르테자로부터 금관옥첩을 받아서 홍수를 막았던 공로로 하나라 시조가 되게 됩니다만, 이 호남성의 구루비는 바로 그 옆에 있는 호북성 우비와 딱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군 조선의 고조선의 영역이 어디였을까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고, 여기에서 미수 허목이 얘기한 것은 바로 창일과 헌원의 기록만 남겨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절에 왜 그 사람들 이름만 거론을 하고 당군 조선의 그룹이라든가 그러한 고조선의 근문 얘기는 안 했을까? 명나라 속국 개념에서 도저히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남성 형산의 구룹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구루라는 단어가 바로 부루 당군의 어음 변화를 시켜서 감추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어지 않는가. 그러니까 2267년부터 2100년, 2200년이 흘러서 후한 때 조업이라는 사람이 5월 춘추를 쓰면서 기가 막힌 둔갑스를 쓰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부르당군 얘기는 전부 삭제를 해버리고 꿈속에서 우가 금관 옥첩을 받아서 치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앞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역사의 기록은 힘 있는 자의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 사실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1712년 청나라에 들어와서 바로 신선역대 통감을 쓰면서 거기에도 바로 부르테자를 창수사자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리 고조선의 그 기록을, 흔적을 지우는 그러한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쪽에 보시면은 세계 최고의 고려 잠견지 고대 사서와 함께 사라지다, 이 부분입니다. 2008년 8월 북경 올림픽이 진행이 되면서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5대 발명품 중에 종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종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고대 선인들이 발명했던 문자를 어디다 기록을 했을까? 바로 금성문 위에 종이에도 기록을 남겼다라는 그러한 자료가 바로 이 기록입니다. 기원전 1419년 19대 당군 구무소 당군 때 뽕나무 껍질로 종이를 만들었다,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뽕나무 종이로 만들었던 그 종이가
고구려로 넘어와서 잠견지가 되고 그 잠견지가 고려 말까지 진행이 되고 그 서책을 장정을 했던 그 고조선의 종이들이 세조 1457년 세조가 고사설을 수고해서 불질러 버렸던 그 책을 장정을 했던 그 찬란한 종이들이 바로 고조선 흔적을 지우기 위한 조선의 책략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뽕나무 종이가 지난주 5월 24일 수요일 매스컴에 장식을 했습니다. 고려 불상, 그러니까 남원 실상사 불상 머릿속에서 뽕나무로 만든 종이가 발견이 됐고 그게 전부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들이 결코 허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촌 선생님이 농상집요를 저술을 했는데 이 농상집요를 쓰시기 전 기원전 2267년 부르당군조에 볼 것 같으면은 권농상이라고 나옵니다. 양잠을 권장을 했다. 그 기록을 행촌 선생님이 남겼기 때문에 농상집요를 쓸 수가 있었고 그걸 세세히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기원전 2267년 부르당군 때 농상을 권장을 해서 그게 발달이 되고 뽕나무 종이로 만들어지고 잠견지로 이어지는 그 역할을 보게 되고, 이 한민족의 그 찬란했던 그 발명품들이 고선지 장군이 757년 달라스 전투에 나갔다 패해가지고 그 속에 같이 합류했던 제지 기술자들이 서양에 가서 인쇄술을 보급을 하고 실크로드 중요 거점 지역이었던 타마라간트라든가 이런데 757년에 종이 공장을 만들고 뽕나무까지 수입을 해서 지금까지 그 뽕나무가 자라고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민족의 이 위대한 문자 역사와 생생한 기록들이 영원히 남아서 민족 중흥에 앞장서고 희망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제가 10분이 넘어버렸네요.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으니 가지고 계신 자료집을 보시고 추후에라도 질문을 해주시고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